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12, 20, 23, 25, 30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아래 식이 있습니다. 결국 주어져 있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지는데 결국 서메이션 시그마식이죠. 그걸 더하는데 결국 별량에서 어떠한 값을 빼준 거에 절대 편차의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 값을 최소화하는 A값과 최소값을 만들어지는 데이터 또는 통계량은 어떤 값이고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26번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 기술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결국 주어져 있는 이 식에 지금 나와 있는 식은 결국 MAD라는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해 줘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돼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말하는 매드란 평균 편차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8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8이라는 값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 평균 편차의 값을 가장 최소화해주는 값은 산술 평균이 아니었고 결국 메디안 중앙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하게 되면 메디안을 집어넣고 구하게 됐었을 때는 4.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디안 값을 선택을 했을 때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들을 보시면 1번은 A 값은 4.3이고 B에 해당되는 어떤 통계량 값은 결국은 최소값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A 값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10이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평균 편차의 식에다 대입했을 때는 A는 4.3이 아니고 바로 A는 1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4.3이 아니고 1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B의 값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30이란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을 때는 A 값이 4.4가 나온다. 지금 평균 편차가 4.4가 나오는데 실제로 A 값은 8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 기술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었을 때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즉 중심화 경향 기초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 한번 이제 쭉 훑어보면 평균에 대해서 평균의 종류들이 산술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기하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거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든지 최빈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분위수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삼포도는 이제 중심성 영향이 아닌 퍼진 정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범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거, 평균 편차, 절대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26번에서 묻는 문제가 바로 이 평균 절대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질을 보시면 개개의 자료값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데 이상치에 대한 영향을 범위보다 좀 적게 받는다는 부분인데, 절대값을 사용해서 수리적으로 다루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평균이 대표값인 표준 편차나 분선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차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이 쭉 나왔는데, 실제로 평균 편차를 사용했었을 때 그 특징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들인지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 절대 편차, 평균 편차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분위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변동계수라든지,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통계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들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관계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하는 값들이 어떠한 의미가 나타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 하나를 설명한 내용인데 어떠한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결국에는 이제 추출에 관련된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가 나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표본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추출된 표본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본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 표본을 통해서 얻는 추정치의 정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조사의 오차를 좌우하는 요인은 추정량의 분산이 될 수 있다. 자, 27번의 내용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판단 추출법입니다. 저지먼트 샘플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조사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조사자의 지식에 의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보기 1번인 판단 추출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어떤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샘플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보시죠. 여기서 결국에는 표본의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되는데요. 개념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있죠. 모집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본, 샘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샘플링, 표본 추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수조사라는 개념,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결국 표본에 대해서 추출했을 때 그 오차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이제 확률 표본 추출 기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 기법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확률 표본 추출 기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큰 제목으로 뭐 단순 무작위 추출, 그 다음에 계통 추출, 그 다음에 층화 추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것들의 제목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층화 추출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층화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층화 변수에 대해서 어떤 층화 변수라는 개념이 질적 층화 변수, 그 다음에 양적 층화 변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층화 변수의 경계점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본을 배분하는 형태들이 뭐 비례 배분법, 그 다음에 네이만 배분법, 그 다음에 최적 배분법, 아마 이런 식의 질문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확률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표본 추출 기법의 마지막에 보통 이제 군집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기법들로서 뭐 간편 추출법이라든지 판단 추출법이라든지 아니면 할당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제목과 함께 개별적인, 그 다음에 스노우볼 샘플링이라는 눈덩이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구조화를 해서 익혀두시면은 아마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푸시거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의 문제를 대응하시거나 응용 문제들이 나올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대한민국 30, 40대 직장인들은 30%는 음주 및 스트레스 인해 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간 기능 검사 시 10%의 비율로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임의의 직장인이 간 기능 검사 시 실제 간 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인가? 확률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게 결국 베이지안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1이라는 사건을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사건이라고 하고 A2라는 사건은 간에 이상이 없을 사건이고 B는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날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확률은 이제 다음과 같은 거죠. PA는
0.3이고요. PA2는 0.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가 간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전공간은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실제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날 사건이 보면은 문제 조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0.1%라고 했으니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은 0.9라는 확률이 될 수 있겠죠. 즉 조건부 확률 P, B, 바 A1이 0.9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P, B, 바 A2가 0.1이라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P, B라는 확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총 확률 정리에 의해 가지고 임의의 직장인이 검사에서 이상 반응을 보일 확률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총 확률 정리에서 앞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부 확률 두 개와 각각에 대한 곱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 B는 P, B바 A1의 PA1에 대한 확률의 곱, 그 다음에 P, B바 A2는 PA2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서 두 개 합으로 되면은 실제로 확률이 0.3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간 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간 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률은 결국 PA2 바 B가 되는 것이죠. 결국 A2 바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베이지안 정리에서 PB분의 PB 바 A2 곱하기 PA2가 되는 것이죠. 결국엔 위의 값을 알고 밑에는 우리가 총확률 정리해서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약 그 확률 값은 그래서 나와 있는 보기에서 정답이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통계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그 최근에 나왔었던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이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 베이지안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기초통계량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결국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 기본적인 확률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어떤 분석이라는 이런 부분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툴을 사용하거나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베이지안 개념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합 확률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결합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결국엔 총 확률 정리라는 것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에 흐름이 이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여기 베이지안 정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베이지안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의 고, 조건부 확률, 총 확률의 정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베이지안 정리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중복해서 확률에 관련돼서 나왔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일 나오기 좀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식으로 총 확률 정리하고 실제로 확률의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베이지안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지난번 필기 시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인데요. 다음 아래와 같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아래 함수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 A 값, 단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확률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한 종류 부분은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 주는 것에 대해서 연속 확률 분포, 즉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무한한 확률 분포이다. 즉 값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낸다는 개념에서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콜모그로프의 확률의 엄밀한 정의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수학적인 내용인지 수리 통계적인 내용들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을 실제로 연속 확률이 됐든 이산 확률이 됐었던 할 수 있는 정리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보시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즉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전 구간에서 다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러면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질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제들이죠. 연속 확률 변수가 다음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 전체 구간에서 1이 되는지, 어떤 값이 되는지, 확률의 성질을 만족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값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박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결국엔 이쪽에 옮겼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똑같습니다. 전 공간에서 결국에는 확률의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분기호죠. 인테그랄 fx dx가 결국엔 전 공간이 지금 여기서 모든 구간에서는 0이 되는 것이고 0과 1 사이에서만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은 a의 x제곱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a의 x제곱이 0서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했었을 때 0과 1 사이에 적분했을 때 값이 얼마?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a의 값이 1이 되게끔 했을 때 a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 결국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기에서 보시면은 a의 값이 3분의 3이 되는 것이 보기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의 값이 2분의 1 미만이 있었을 때의 실제 확률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결국엔 0서부터 얼마까지 2분의 1 사이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a 값이 3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됐었으니까 집어넣고 적분을 실제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29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국 앞에서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들었었지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 확률 질량 함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즉 이산 확률 분포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펑션이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어떠한 성질을 가진, 즉 확률을 나타내죠. 확률을 만들어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전 공간에서는 확률의 공리의 정리에서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적분의 형태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값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죠. 물론 엄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념적인 형태로서 접근을 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품이 수명은 평균 300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수분포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것인데요. 이 부품이 1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400시간 동안 고장 나지 않고 작동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좀 특징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지수분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속 확률 분포에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수분포에 관련되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수분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확률분포 함수들의 성질이라든지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커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포화성 분포로 따른다고 한다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시간 베타에 대한 확률이 따르는 분포이다. 즉 포화성 과정에서 한 개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지수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예제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분포의 무기력 성질이라는 거, 메모리스 파티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분포가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A, B라는 실수의 합에 대한 확률인데, 결국에 A가 먼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것에 나타나는 확률에 대한 값은 무엇이겠느냐. 근데 A가 먼저 나타났다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바로 그냥 P, X가 B보다 큰 거에 대한 확률, 이렇게 성립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지수분포의 무기력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전에 A라는 것에 대한 확률값은 고려 대상이 안 됐고, 결국 앞에 닥쳐 있는 B라는 확률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해도 결국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확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기에도 나왔지만 바로 요 내용이죠. 1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400시간 동안 고장 나지 않고 작동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요거죠. 100시간 동안 고장이 안 난 하에서 100시간 플러스 400시간에 고장이 안 날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400시간 동안 고장 안 날 확률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하나 그냥 400시간 동안 고장이 안 날 확률을 구하나 값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보기 2번에 대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